거죠. 그러니까 대선이라는 것이 결국은 60일 이내에 치러야 되는 건데 뭐 제가 이제 어제 이제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만은 조기 대선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수요일 날 치를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레인지가 이제 아마도 5월 24일부터 6월 3일 사이에 권한대행이 지정하는 날에 치를 수 있다는 게 통례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들이 경선을 하고 여러 가지 선거 운동 기간 같은 걸 생각해 보면 60일 너무 짧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60일을 꽉 채운 6월 3일 화요일에 아마도 대선을 치르게 되지 않을까라는 관측을 언론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밌는 게 6월 3일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지정하는 모의고사입니다. 아 그래요? 근데 뭘 결정하려면 꼭 모의고사가 있어요. 그렇네요. 지난주에도 한참 그런 이야기 했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6월 3일 날 그 교육과정평가원의 모의고사, 고3 모의고사가 있어서 6월 3일보다는 당겨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말씀 주신 대로 많은 언론들은 6월 3일이 가장 차기 대선이 유력하다라는 거고 후보 등록은 5월 10일에서 11일, 선거운동은 5월 12일에서 6월 2일, 제외투표는 5월 20일에서 25일, 사전투표는 5월 29일에서 30일. 다 나왔어요. 어제 바로 이제 그렇게 선거기일이 잡히자마자 그런 밭이라고 하는 게 돌아가지고 그렇습니다. 이제 향후 일정 이제 드디어 좀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게 아닌가라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과 즉시 정말 잘 나올 것인가에 대한 걱정들이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저도 김은지 기자님께 그거 물어보고 싶었어요. 한남동에서 나올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마 내일 4월 4일에 이제 그 헌재 앞에도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만 관저 앞에도 특히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많이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한남초등학교도 그날 이제 휴업을 한다고 하는 거 휴교를 하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 시간이 4월 7일까지로 우선은 이제 개안되어 있는데요. 아마 윤 대통령이 그때까지만 잘 나와주면 스무스하게 이 상황이 전개되는데 윤 대통령이 지금 심지어 책까지 낸다라고 하면서 또 다른 이제 자기 삶의 페이지를 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저런 식으로 이 상황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극우 지지자들을 선동하는 식으로 해서 그들을 자극하고 그러면 오히려 나는 이 헌재 결정을 불복하겠다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식의 지금 사실 승복 메시지도 안 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승복 메시지 계획이 없다라는 거가 윤석열 측의 공식 입장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헌재는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할 경우에는 그 극우 지지자들이 관저에서 대통령이 나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막을 수 있는 아주 불행한 시나리오까지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본다면 좀 여러모로 이게 좀 쉽게 풀려가기가 또 어려운 지점이 있을 거다라는 걱정이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그러니까 만만한 상황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고비는 이제 4월 4일 날 인용은 된다고 봐야 되는데 만에 하나 지금 뭐 오늘 많은 보도들에서 정영식 조한창은 절차를 중시하고 김복형은 위법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한다라는 동아일보 이제 분석 기사가 나오는 걸 보면 여전히 안에 뭔가 꾸물럭꾸물럭하는 뭔가가 있는 모양이다라는 암시를 주는 대목은 있는 겁니다. 근데 여하튼 첫 번째는 인용의 그 결정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 고비를 넘으면 아마도 극우 집단이 말씀하신 대로 엄청나게 박근혜 때하고는 비교하기 어려운 정도 수준으로 이제 반동적 행태를 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어제 보니까 국회에서 흉기를 든 뭐 아무개가 뭐 그런 이제 잡혔다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상당히 테러 위협이 있는 것이고 초반부터 그랬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반드시 테러 위협이 있을 거다. 그래서 이제 경호가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비상계엄 초기부터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계속 갈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이고요. 이후에 내란숙의 윤석열 그 피청구인이 지금 구속이 아니라 석방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후에 뭐 장성철 소장은 고성국 TV에 나올 그런 극우 유튜브에 나와서 출연할 거다. 뭐 이제 이런 얘기도 하는데 하고 있는데 우리 그 김은지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이 공동 저자로 오른 책이 출간된다는 거잖아요. 예?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이라고 합니다. 87년 체제 이후인가요? 보니까는 87 체제를 넘어서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거고 여기 저자가 화려합니다. 역사 강사 전한길, 김기현, 나경원, 윤상현,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 복거일 작가, 헌법학자인 이인호 중대 교수, 심규진 스페인 아이대 교수, 도태우 그 유명한 도태우 변호사, 백지원 전 대변인 뭐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책을 왜 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 책이 나온다는 소식이 심평 변호사를 통해서 전해진 다음에 뭐 세간에 떠들썩했죠. 왜냐면은 선고 일정이
정해진 다음에 굳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네.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우스갯소리로는 이들의 뜻은 당연히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직무복귀한다는 전제를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아마도 대통령실도 크게 바꾸고 내각도 크게 바꿀 텐데 아마도 미리 보는 내각 인사가 아닌가라는 그 얘기를 하면서 예를 들면 뭐 전환기 씨 같은 경우엔 역사 강사니까 교육부총리? 우리 교육부 총리하면 되지 않냐 네. 이런 얘기면서 윤상현 의원 명태균 씨가 얘기했잖아. 외교부 장관 하고 싶은 사람 아니냐. 외교부 장관 시키면 되고 복고일 교수 문화계 대표 인사하니까 보수계에서는 문체부 장관 시키면 되는 게 아니냐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었는데 실제로 보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이분들 같은 경우 속내는 파면이 안 된다기보다는 안 되는 걸 기대하면서 본인들이 뭔가 국가적으로 큰 역할을 하고 싶고 새로운 대안 모색을 하겠다 이런 심산이 있다기보다는 만약에 파면이 됐을 경우에 어떻게 우리끼리 그렇죠. 똘똘 뭉쳐야 되느냐라는 것들을 그리고 그 정당성을 가지고 재판도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비하는 차원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네. 굉장히 재미있는 점은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공저자로 이름을 올린 것처럼 책에는 표기가 돼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대통령실에서는 기자들에게 최후 변론을 책에 실은 거 이외에 직접 관여한 바가 없다는 식으로 지금 그 사후 설명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과연 이 책이라는 게 누구한테 어디까지 허락받고 나온 것인지도 불분명한 상황이다. 이런 네.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유 네. 참 한심하고 답답한. 그 참 이제 뭐라고 할까 이 보수의 분화라고 하는 게 되게 보이는 저자들 목록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뭐 물론 뭐 나경원 의원이 이제 급변침해가지고는 갑자기 이제 맹륜으로까지 가게 된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관저 앞에 나갔을 때부터 좀 지적을 했던 바가 있는데요. 네. 여기 조정훈 의원만이 아니라 이제 심규진 교수라고 하는 분은 원래 73년생 한동훈이라고 하는 책을 썼던 분이기도 예, 합니다. 예. 소위 말하는 친한 그룹에 속하는 조정훈이나 그 심규진 교수 같은 분들도 이제 완전히 이제 맹륜 자리까지 가버려 있는 이 상황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또 다른 이제 파면 이후에 대선 국면이 시작됐을 때 네. 그 국민의힘 내부 어떤 지형도를 좀 보여준다는 지점에서도 좀 재밌는 현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결국은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끊임없이 개입하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 이 선거를 윤석열 대 이재명의 2022년 재판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좀 보이는 정도의 정치 스케줄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끝없이 이제 급변침해서 사실은 권성동 원내대표라든지 권영세 이제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냈던 메시지는 사실은 이제 앞으로 나아가겠다. 약간은 극우와의 선을 그으면서 승복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는 것들은 그런 지점들이 있어 보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윤석열이라고 하는 존재가 끝없이 국민의힘에 뭐라고 할까요? 약간 좀비처럼 남아서 그 대선 경선이라고 하는 것들도 이제 중도 확장을 하기엔 좀 어려운 사실은 뭐 이제까지 보여줬던 행보들이 중도 확장을 한다고 해서 유권자들이 저는 거기에 마음을 줄지도 굉장히 큰 의문이 있긴 하지만 네. 그래도 그런 척이라도 하기에 더 어려운 상황들을 윤 대통령은 끝없이 몰고 갈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리고 책 제목 자체가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데 이거 사실 이런 제목을 보자마자 느끼는 것은 새로운 대선 대한민국까지. 출마할 사람이 써야 될 책인데 그렇죠. 그런 책 이름을 가지고 나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임기 중반에 여러 가지 뭐 본인 주장에 따르더라도 여러 가지 공세에 못 이겨서 비상계엄까지 선포하고 내란 우두머리로 재판까지 간 사람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다시 건설하겠다는 취지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책을 낸다는 그런 생각 자체가 예. 어불성설이고 너무나 안타깝고 제가 보기에는 재정상으로 머리를 두뇌 회전이 되는 사람이라면 이런 글을 쓰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아주 상식적인 독자라면 윤석열 대통령이 8.7 체제를 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했을 때 정말 우리가 다음 8공화국, 7공화국으로 넘어간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후퇴한다는 느낌을 받잖아요. 왜냐하면 노상원 수첩에 충분히 쓰여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이 노상원의 망상이라고 주장을 여전히 하고 있지만 수사가 안 된 부분에 불과하고요. 거기 보면 무슨 삼성개헌, 장기집권, 심지어 후계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윤 대통령이 꿈꾸는 8.7 체제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정말 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뒤로 간다라고 하는 느낌을 주는데 이게 과연 도움이 되는 책이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굉장히 좀 불길한 느낌을 준다라고 볼 수 있죠. 아니 근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것은 대단히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는 건데 윤석열이 꿈꾸는 나라는 왕정국가거나 독재국가였잖아요. 그리고 그 비상계엄을 했기 때문에 미국으로부터 민감국가까지 지정이 된 나라 아니겠습니까? 근데 87 체제를 넘어서 새로운 대한민국이라고 하면 저 사람들은 87 체제 이전으로 이승만 체제 정도로 돌아가고 싶은 꿈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드러난 저는
빙산의 일각만 드러났다고 생각을 하고 이 비상계엄의 전모는 반드시 특검을 통해서 전면적인 수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그 수많은 마각을 다 드러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인데 요것만 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종의 어떤 그 일종의 진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요 책을 매개로 그리고 또 이렇게 뭐 길게 얘기할 것도 아니긴 합니다만 자기들이 무슨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무슨 상이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니 아유. 그 얘기 들으니까 상은 있는 것 같은 게 어떤 상? 그 87년 체제의 그런 산물 중에 하나가 바로 헌법재판소입니다. 네. 근데 그 헌법재판소의 탄핵 없애려고? 심판에 대해서 때려 부수자고 했기 때문에 네. 헌재를 다시 없애는 방향일 것이고 네. 87년 체제의 가장 큰 산물은 직선제 민주주의 우리 손으로 대통령을 뽑는다는 건데 체육관 대통령이 아니라는 건데 네. 결국은 다시 아까 노상훈처럼 얘기했지만 삼성 개헌, 장기 집권, 결국 직선제를 후퇴시키는 간선제 민주주의의 회귀 이런 걸 통해서 87 체제를 넘어서자는 주장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아니 87 역사의 체제 역설. 넘어서는 게 아니라 87 체제 네. 밑으로 내려가자면 거죠. 후퇴하자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이 그거죠. 그러니까 네. 누가 봐도 저 제목을 떠올렸을 때 나아간다는 느낌을 주지 않는데 저런 식의 행태들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자기 유니버스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그렇죠. 들고요.